대한그룹 계열사인 성인병원 최상층 VIP 병동의 공기는 밑바닥 세상과는 확연히 다른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곳은 소독약 냄새 대신 은은한 백합 향기와 고급 가죽 소파에서 배어나오는 묵직한 내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은 마치 이 건물의 주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대변하는 듯 오만하게 반짝이고 있었지만, 창가에 서 있는 한서윤의 눈동자에는 그 어떤 감흥도 서려 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차갑게 식어버린 손끝을 자신의 코트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으며 곧 들이닥칠 폭풍을 예감하듯 가만히 호흡을 고르고 있었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동생의 창백한 얼굴만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한서윤은 오늘 이곳에서 대한민국 재계 서열 상위권에 속하는 거대 기업의 후계자와 마주해야 했고,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보다 더 무모해 보이는 싸움의 서막이었다. 복도 끝에서 구두굽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지기 시작하자 정적에 잠겨있던 VIP 응접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팽팽하게 긴장되기 시작했고, 대기하고 있던 수행원들이 일사불란하게 고개를 숙이며 길을 터주는 모습이 보였다. 검은색 슈트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사내들이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자 그 중심에 대한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최민혁 전무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는 마치 자신의 안방에 들어서는 듯한 나태하고 오만한 태도로 걸어 들어왔다. 최민혁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다리를 꼬았고, 그의 시선은 창가에 서 있는 한서윤을 향해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흥미 없다는 듯 허공으로 흩어졌는데, 그것은 사람을 대하는 눈빛이라기보다는 처리해야 할 귀찮은 서류 뭉치를 바라보는 눈빛에 더 가까웠다. 그는 손목에 감긴 고가의 시계를 힐끔거라며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턱짓으로 무언가 지시를 내렸고, 그 태도에는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비서실장이 한서윤의 앞으로 다가와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기계적인 어조로 합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사고의 원인을 전적으로 노동자의 부주의로 돌리는 대신 위로금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서류에는 사고에 대한 발설 금지 조항과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고, 그것은 한서윤의 동생이 겪은 고통을 돈으로 환산하여 영원히 묻어버리겠다는 비열한 거래 제안이나 다름없었다. 한서윤은 비서실장의 말이 끝날 때까지 묵묵히 듣고만 있었으나 그녀의 표정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으며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이 담담했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지도 않은 채 최민혁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응접실의 공기를 가를 만큼 명료하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사고는 현장의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공기 단축을 지시한 본사의 책임이며, 제 동생은 규정된 안전장비를 모두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 중이었다고 한서윤은 차분하게 팩트를 짚어나갔다. 그녀는 과거 검사 재직 시절 수많은 범죄자들을 신문하며 갈고 닦았던 특유의 압박감으로 최민혁을 몰아붙였고, 이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피해자 가족의 읍소와는 차원이 다른 논리적인 반박이었다. 그녀의 말은 단순히 돈을 더 받아내려는 협상이 아니라 기업의 구조적인 부조리와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에 대한 정당한 항변이었기에 듣는 이들로 하여금 반박할 수 없는 무게감을 느끼게 했다. 최민혁은 자신의 예상과는 다르게 전개되는 상황에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해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고, 그는 자신이 단순히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귀찮은 존재와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며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최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서윤의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는데, 그의 입에는 비릿한 조소가 걸려 있었고, 그는 그녀의 논리적인 항변을 가소롭다는 듯이 무시하며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과시하려 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진실은 돈 앞에서 무력해지며
정의라는 것은 힘없는 자들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라고 믿는 부류의 인간이었기에 한서윤의 태도를 그저 몸값을 높이려는 수작으로 치부해버렸다. 최민혁은 옆에 있던 수행원에게 손짓하여 미리 준비해둔 0007 가방을 가져오게 했고, 가방이 열리자 그 안에는 띠지로 묶인 5만 원권 지폐 다발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 그는 그 현금 뭉치가 주는 시각적인 압도감이 이 당돌한 여자의 길을 꺾고 무릎 꿇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하며 가방을 한서윤의 발치에 거칠게 던져버리는 모욕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가방이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고 그 충격으로 인해 묶여있던 돈다발 몇 개가 터지면서 노란색 지폐들이 바닥으로 어지럽게 흩어졌는데, 그 광경은 마치 누군가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듯한 처참한 모습을 연상케 했다. 응접실 안에 있던 모든 비서와 경호원들은 숨을 죽인 채 바닥에 흩어진 돈과 한서윤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고, 그 누구도 감히 입을 떼지 못하는 적막이 감돌았다. 최민혁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 듯 오히려 통쾌하다는 표정으로 한서윤을 내려다보며 이제 그만 현실을 직시하고 돈이나 챙겨서 꺼지라는 식의 모멸적인 시선을 보냈다.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상위 포식자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도 원초적인 폭력이었으며 상대방의 인격을 말살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한 행위였다. 한서윤은 발치에 흩어진 지폐들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차갑고 깊은 심연처럼 가라앉아 최민혁을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자신의 구두 끝에 걸쳐져 있던 지폐 한 장을 집어들었는데, 그 손길은 너무나도 우아하고 침착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기이한 위화감을 느끼게 했다. 최민혁은 그녀가 결국 돈을 챙길 것이라고 생각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으려 했으나 한서윤은 집어든 지폐를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먼지를 털어내듯 손을 가볍게 털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최민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고,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시베리아의 벌판처럼 급격하게 냉각되어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무거워졌다. 돈 말고 사과하세요라는 그녀의 말은 너무나도 나직하고 담담해서 처음에는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의지는 강철보다 단단했다. 한서윤은 최민혁이 던진 돈다발은 자신의 동생이 흘린 피값을 대신할 수 없으며 당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분노의 고함이나 눈물 섞인 절규도 없었지만 그 절제된 톤이 오히려 상대방의 폐부를 찌르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최민혁의 오만한 자존심에 깊은 생채기를 냈다. 그것은 단순히 피해자 가족의 요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라는 준엄한 꾸짖음이었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왔던 최민혁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최민혁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고 그는 생전 처음 겪어보는 모욕감에 치을 떨며 주먹을 꽉 쥐었는데 그의 눈에서는 살기 어린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감히 일개 서민 따위가 자신의 호의를 거절하고 훈계하려 든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는 당장이라도 그녀를 짓밟아버리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한서윤은 그의 살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며 그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마치 맹수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사냥꾼의 그것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비서실장과 경호원들은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긴장된 표정으로 최민혁의 눈치를 살폈지만 정작 당사자인 한서윤은 태연하기 그지없었다. 제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으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당신의 더러운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한서윤은 마지막으로 못을 박듯 차가운 한마디를 남기고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응접실 문을 향해 걸어갔는데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다.
최민혁은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뒤늦게 터져 나오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탁자 위에 있던 화병을 집어던져 박살을 냈지만 이미 그녀는 그곳에 없었다. 깨진 화병 조각과 흩어진 돈다발이 뒤섞인 난장판 속에서 최민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를 갈았고, 이것은 앞으로 전개될 길고도 치열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한서윤은 병원 복도를 빠져나오며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고, 이제부터 자신이 가야 할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주먹을 꽉 쥐며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한서윤이 자신의 낡은 사무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이었는데,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한 골목길은 평소보다 더욱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녀는 건물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유리문이 산산조각이 난 채 바닥에 흩어져 있는 광경을 목격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도둑의 소행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악의적이고 파괴적인 흔적이었다. 깨진 유리 파편 위로는 붉은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경고문이 어지럽게 갈겨져 있었고, 사무실 내부는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집기들이 모두 부서져 나뒹굴고 있었다. 한서윤은 그 처참한 광경 앞에서도 비명을 지르거나 당황하지 않고 그저 차가운 눈으로 난장판이 된 자신의 일터를 천천히 훑어보았는데, 이것은 최민혁이 보낸 유치하고도 확실한 경고장임이 분명했다. 그녀는 부서진 책상 서랍에서 중요한 서류들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는 입가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는데, 상대방이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비열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기 때문이었다. 사무실 안쪽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피해 상황을 점검하던 한서윤의 뒤로 헐레벌떡 뛰어온 건물주가 나타났는데, 그는 사색이 된 얼굴로 그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방을 빼달라며 사정을 하기 시작했다. 건물주는 조금 전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들이닥쳐 건물을 불태워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갔으며, 자신은 늙은 노모를 모시고 사는 힘없는 소시민일 뿐이라며 울먹였다. 한서윤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건물주를 안심시키기 위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사과를 전했고, 밀린 월세와 수리비는 보증금으로 해결해달라는 말과 함께 군말 없이 짐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최민혁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런 고립과 압박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무고한 사람들을 자신의 싸움에 휘말리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권력자들은 언제나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혀 타겟을 무너뜨리는 방식을 선호했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서윤은 깨진 유리 조각을 밟으며 사무실 한 구석에 남아있는 자신의 개인 물품들을 박스 하나에 담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는 그녀가 검사 시절 사용했던 낡은 법전과 명패가 포함되어 있었다. 과거 서울지검 특수부의 에이스로 불리며 성격 없는 수사를 펼치던 그녀는 재벌가의 비리를 파헤치다 윗선의 압력과 조작된 뇌물 수수 혐의를 뒤집어쓰고 불명예스럽게 법복을 벗어야 했다. 당시 그녀에게 씌워진 누명은 너무나 치밀하고 강력해서 진실을 밝히려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고, 그녀는 하루아침에 정의의 사도에서 부패한 비리 검사로 낙인 찍혀 매장당하고 말았다. 그때 겪었던 배신감과 무력감은 그녀의 심장에 굳은 살처럼 박혀 더 이상 웬만한 고통에는 상처 입지 않는 강철 같은 멘탈을 만들어 주었고, 지금의 위기는 오히려 그녀의 투쟁 본능을 일깨우는 기폭제가 되고 있었다. 짐을 챙겨 나온 한서윤이 향한 곳은 동생이 입원해 있는 병원이었는데, 그녀는 병실로 올라가기 전 원무가 직원에게 붙잡혀 또 다른 압박에 시달려야 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전산상의 오류인지 아니면 상부의 지시인지 알 수 없으나 보험 처리가 보류되었으며, 밀린 병원비를 당장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퇴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통보했다. 한서윤은 이것 또한 최민혁의 지시임을 직감하고 직원에게 따지는 대신 자신의 통장에 남은 전 재산을 털어 당장에 급한 불을 끄겠다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재벌이 가진 힘이
단순히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사람의 생명줄인 돈과 의료 시스템까지 장악하여 숨통을 조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러한 치졸한 괴롭힘에 굴복하여 무릎을 꿇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으며 오히려 반드시 이 썩어빠진 권력의 카르텔을 부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병실에 들어선 한서윤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동생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는데 차갑게 식어 있는 동생의 천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자 억눌러왔던 감정이 울컥 치솟아 올랐다. 그녀의 동생은 성실하고 착한 청년이었으며 누나의 뒷바라지를 하겠다며 위험한 공사 현장에 뛰어들었다가 안전장비 미비로 인해 추락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회사는 사고의 책임을 전적으로 동생의 과실로 몰아가고 있었고 심지어 사고 당시의 CCTV 영상마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상태였다. 한서윤은 동생의 귓가에 대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사과를 받아내겠다고 나지막이 속삭였는데 그것은 동생에게 하는 약속인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거는 최면과도 같은 맹세였다. 그녀는 동생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고는 병실을 나서며 다시금 냉철한 해결사 한서윤의 가면을 썼다. 병원을 빠져나온 한서윤은 인적이 드문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가 주머니 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대포폰을 꺼내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는데 거칠고 쉰 목소리의 주인공은 과거 그녀와 함께 수사 현장을 누비다 옷을 벗은 전직 형사 강철중이었다. 강철중은 한서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짧게 접선 장소를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고 한서윤은 택시를 타고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허름한 기사식당으로 향했다. 강철중은 현직에 있을 때도 윗선에 굽히지 않는 대쪽 같은 성격 때문에 만년경위로 지내다 퇴직한 인물로 한서윤이 유일하게 믿고 등을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는 현재 흥신소를 운영하며 뒷골목에 정보망을 쥐고 있었기에 대한그룹의 어두운 이면을 캐내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전력이었다. 식당 구석진 자리에서 국밥을 앞에 두고 마주 앉은 강철중은 한서윤에게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는데 그 안에는 사고 현장의 하청업체와 관련된 비밀장부에 사본이 들어있었다. 강철중은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먹으며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애초부터 부실 공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값싼 중국산 철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차액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설명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 하청업체의 실소유주가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이며 그 회사의 자금 흐름이 최민혁 전무의 비자금 계좌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재해 사건이 아니라 거대 재벌 후계자의 불법 자금 조성과 횡령이 얽힌 대형 비리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는 치명적인 단서였다. 한서윤은 서류를 넘겨보며 눈을 빛냈는데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흩어진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며 거대한 그림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강철중은 추가로 한 가지 흥미로운 정보를 덧붙였는데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작업반장이 사고 직후 종적을 감췄으며 현재 도박빚에 시달려 모처에 숨어 지내고 있다는 첩보였다. 작업반장은 사고의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목격자이자 증인이었기에 최민혁 측에서도 혈안이 되어 그를 찾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한서윤은 최민혁보다 먼저 작업반장을 확보해야만 이 싸움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강철중에게 즉시 그의 은신처를 추적해달라고 부탁했다. 강철중은 걱정 말라는 듯 씩 웃으며 이미 아이들을 풀어 냄새를 맡고 있으니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두 사람은 식당을 나오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는데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한서윤의 가슴속에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한편 서울 강남의 최고급 프라이빗 클럽 룸에서는 최민혁이 미녀들에 둘러싸여
샴페인을 터뜨리며 광란의 파티를 즐기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으로부터 한서윤의 사무실을 박살내고 병원비를 압박하여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었다는 보고를 받고는 통쾌한 웃음을 터뜨렸다. 최민혁에게 있어 한서윤은 그저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한 건방진 벌레에 불과했고 돈과 권력으로 짓밟으면 금방이라도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술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자신에게 거역하는 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보여주겠다며 호기롭게 외쳤고 주변의 추종자들은 아부 섞인 환호성을 지르며 그의 비위를 맞췄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과 쥐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옛말을 간과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서윤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대한그룹 본사 앞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녀의 손에는 강철중에게서 받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대신 과거 자신의 후배였으나 지금은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는 박 검색에 연락을 취했다. 박 검사는 한서윤의 연락을 받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거물급 인사를 잡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라는 말에 솔깃하여 만남을 수락했다. 한서윤은 카페에서 박 검사를 만나 최민혁의 비자금 관련 자료를 일부만 보여주며 이것을 단독 특종으로 터뜨릴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녀는 검찰 조직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정의감보다는 공명심과 출세욕이 강한 박 검사를 이용하여 최민혁을 압박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었다. 박 검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손을 떨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을 메가톤급 스캔들이 될 것이 분명했기에 흥분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다. 한서윤은 박 검색에 지금 당장 수사에 착수하지 말고 언론의 냄새만 피워서 최민혁의 반응을 보라고 조언했는데 이는 적을 안달나게 만들어 실수를 유발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박 검사는 한서윤의 제안이 위험하지만 거절하기 힘든 달콤한 유혹임을 인정하고 그녀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한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박 검색에 나머지 결정적인 증거는 자신이 쥐고 있으니 딴 마음을 먹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검찰과 언론 그리고 여론까지 끌어들이는 입체적인 전술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한서윤이 검찰청을 나서자마자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는데 발신자는 다름 아닌 강철중이었고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면서도 흥분에 차 있었다. 강철중은 도망친 작업반장의 은신처를 찾아냈으며 그가 지금 인천항 근처의 창고촌에 숨어 밀항을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보고했다. 한서윤은 즉시 택시를 잡아타고 인천으로 향하며 최민혁 측보다 한 발 앞서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다. 만약 최민혁의 하수인들이 먼저 도착한다면 작업반장은 쥐도 새도 모르게 제거될 것이고 사건의 진실은 영원히 묻히게 될 것이 뻔했다. 그녀는 달리는 차 안에서 자신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호신용 전기 충격기와 3단봉을 점검하며 다가올 충돌에 대비했다. 인천항으로 향하는 도로는 퇴근 시간과 맞물려 정체가 심했고 한서윤은 초조하게 시간을 확인하며 기사에게 최대한 빨리 가달라고 재촉했다. 창밖으로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그녀는 문득 과거 검사 시절 정의를 구현하겠다며 밤낮 없이 뛰어다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비록 지금은 법의 테두리 밖에서 움직이는 해결사 신세가 되었지만 진실을 쫓는 그 열정만큼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스스로 위안을 얻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동생의 억울함을 푸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재벌의 추악한 민낯을 까발리고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더라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마침내 인천항 외곽의 낡은 창고 단지에 도착한 한서윤은 강철중이 알려준 위치를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는데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멀리서 파도 소리와 함께 녹슨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녀는 숨을 죽인 채 인기척을 살피며 목표 건물인 3번 창고로 접근했다. 창고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는데, 안에서는 누군가 말다툼을 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한소윤은 본능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감지하고 몸을 낮춰 창고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작업 반장을 둘러싸고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 창고 안쪽에서는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셋이 작업 반장 김 씨를 무릎 꿇린 채 위협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강목이 들려 있어 금방이라도 피를 볼 것 같은 살벌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김 반장은 이미 몇 차례 구타를 당한 듯 입가에 피를 흘리며 공포에 질려 있었고, 사내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는 김 반장의 멱살을 잡고 당장 원본 장부를 내놓지 않으면 인천 앞바다에 수장시켜버리겠다고 윽박지르고 있었다. 한소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며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했는데, 지금 당장 뛰어들어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기에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는 교란 작전이 필요했다. 그녀는 창고 바닥에 흩어져 있던 빈 깡통 하나를 집어들어 반대편 구석으로 힘껏 던졌고, 깡통이 굴러가는 요란한 소리에 사내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리는 틈을 타 재빨리 엄폐물 뒤로 몸을 숨겼다. 그 순간 창고의 녹슨 철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고 강철중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등장했는데, 그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가 들려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성난 황소처럼 위압적이었다. 강철중의 등장에 당황한 사내들이 주춤하는 사이 한서윤은 재빨리 전원 차단기가 있는 벽면으로 이동하여 창고 내부의 조명을 모두 꺼버렸고, 순식간에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기게 되었다. 갑작스러운 암전에 사내들은 우왕좌왕하며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려 고함을 질렀고, 그 혼란을 틈타 한서윤은 미리 준비해둔 호신용 전기 충격기를 작동시키며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지직거리는 소름 끼치는 전기 소음과 함께 첫 번째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졌고, 이것은 본격적인 난투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강철중은 어둠 속에서도 베테랑 형사 특유의 감각으로 상대의 위치를 파악하고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사내들을 몰아붙였는데,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욕설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한서윤은 정면 승부보다는 상대의 허점을 노리는 전술을 택하여 두 번째 사내가 강철중에게 정신이 팔린 틈을 타 그의 뒤로 접근해 3단봉으로 오금과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그녀는 과거 검사 시절 호신술을 배우며 익혔던 실전 기술들을 유감없이 발휘했는데, 힘으로 제압하기보다는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관절을 제압하는 방식이 효과적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공격을 받은 사내는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으며 주저앉았고, 한서윤은 지체 없이 그의 손목을 꺾어 무기를 떨어뜨리게 만든 뒤 수감용 케이블 타이로 손을 결박해버렸다. 우두머리 격인 사내는 부하들이 순식간에 제압당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들고 허공을 향해 휘두르며 위협적인 태세를 갖췄다. 비상 조명 등의 희미한 붉은 불빛 아래서 번뜩이는 칼날은 살기를 머금고 있었지만, 강철중은 코웃음을 치며 야구 방망이를 어깨에 걸치고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강철중이 사내의 시선을 끄는 사이 한서윤은 반대편에서 소리 없이 접근하여 바닥에 놓여있던 쇠사슬을 발로 차 사내의 발목을 걸었고,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는 사내의 손목을 강철중이 낚아채 비틀어버렸다. 칼이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강철중의 묵직한 주먹이 사내의 턱에 꽂혔고, 그는 외마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대로 기절하여 바닥에 널브러졌다. 상황이 종료되자 한서윤은 다시 차단기를 올려 조명을 켰고, 창고 안은 쓰러진 사내들의 신음소리와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찼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고 있던 김 반장은 한서윤과 강철중을 번갈아 쳐다보며 안도감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는데 그는 아직 이들이 자신을 구하러 온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위협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했다. 한서윤은 김 반장에게 다가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대신 손수건을 건네며 피를 닦으라고 말했고 지금 당신을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뿐이니 선택하라고 차갑게 종용했다. 그녀의 태도는 따뜻한 위로보다는 냉철한 거래 제안에 가까웠지만 극한의 공포에 질려있던 김 반장에게는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그녀의 모습이 더 큰 신뢰감을 주었다. 김 반장은 떨리는 손으로 피를 닦아내며 한숨을 내쉬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단순한 공사 일지가 아니라 최민혁 전무의 비자금 조성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인 이중장부의 원본 파일이 담긴 태블릿 PC라고 털어놓았다. 그는 사고 직전 현장 소장과 본사 재무팀 직원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고 그들이 횡령한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유령 회사를 설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몰래 증거를 확보해 두었다고 고백했다. 김 반장은 낡은 가방의 밑바닥을 뜯어내고 그 속에 숨겨두었던 얇은 메모리 카드를 꺼내 한서윤에게 건넸는데 그것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착취한 재벌가의 추악한 욕망이 응축된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았다. 한서윤은 메모리 카드를 받아들고 그것을 안전한 안주머니에 넣으며 김 반장에게 당분간 강철중이 마련한 안전가옥에 숨어 지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창고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하자 그들은 서둘러 현장을 빠져나와 강철중의 차에 올라탔고 차는 어둠을 뚫고 인천항을 벗어나 서울을 향해 질주했다. 차 안에서 한서윤은 노트북을 켜고 메모리 카드의 내용을 확인했는데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횡령 내역과 불법 로비 리스트가 엑셀 파일로 정리되어 있었다. 특히 사고가 난 현장의 안전 설비 예산이 최민혁의 개인 미술품 구입 자금으로 전용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자 한서윤의 눈빛은 분노로 차갑게 타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과실치사가 아니라 명백한 살인행위나 다름없었으며 최민혁이라는 인간이 타인의 생명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한서윤은 이 증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 단순히 검찰에 넘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검찰 내부에도 최민혁의 입김이 닿아 있을 가능성이 높았고 법정 공방으로 가면 그들은 막강한 변호인단을 꾸려 시간을 끌며 증거를 무력화시키려 할 것이 뻔했다. 한서윤은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기 전에 먼저 최민혁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평판과 이미지를 철저하게 파괴하여 그를 고립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최민혁이 주인공이 되어야 할 무대를 그를 위한 단두대로 만들어주겠다는 대담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강철중은 백미러로 한서윤의 표정을 살피며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짐작한다는 듯 씩 웃으며 이번 판은 꽤나 시끄러워질 것 같다고 농담을 던졌다. 그는 한서윤이 과거 검사 시절보다 훨씬 더 독해지고 치밀해졌음을 느끼며 그녀가 설계하는 복수극에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들은 김 반장을 서울 외곽의 안전한 모텔에 숨겨두고 그를 감시할 믿을 만한 후배들을 배치한 뒤 헤어졌는데 밤은 깊었지만 한서윤의 머릿속은 다가올 전투에 대한 구상으로 명징하게 깨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와 화이트보드에 최민혁과 관련된 인물 관계도를 그리고 메모리 카드에서 확보한 정보들을 하나하나 대입하며 적의 약점을 파고들 전략을 짰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대한그룹이 주최하는 대규모 자선 파티 소식으로 도배가 되었는데 그 파티는 최민혁이 자신의 이미지를 세탁하고 정재계 인사들과의 카르텔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였다. 한서윤은 TV 화면 속에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인터뷰를 하는 최민혁의 위선적인 얼굴을 노려보며 차가운 커피를 들이켰다. 그녀는 옷장을 열어 검사 시절 즐겨 입던 단정한 정장 대신 화려하고 도발적인 이브닝 드레스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파티장에 잠입하여 최민혁의 심리를 뒤흔들기 위한 전투복이나 다름없었다. 한서윤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입술에 붉은 립스틱을 짙게 발랐고 그녀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서윤은 파티장 초대장을 구하기 위해 과거 자신이 도와주었던 한 부티크 호텔 사장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는 흔쾌히 VIP 초대권을 내어주며 그녀의 계획을 응원해 주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그느고 이제 남은 것은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가 호랑이의 콧수염을 뽑는 일뿐이었다. 그녀는 메모리 카드 속의 핵심 증거 중 일부를 복사하여 작은 USB에 담아 핸드백 속에 넣었고 이것이 최민혁을 패닉 상태로 몰아넣을 미끼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 로비에 들어선 한서윤은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서 우아하게 걸음을 옮겼지만 그녀의 주변에는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웨이터가 건네는 샴페인 잔을 받아들고 파티장 구석에서 최민혁의 동태를 살폈는데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칭송을 받으며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다. 최민혁은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고 한서윤은 그런 그를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곧 그 가면이 벗겨지고 추악한 본성이 만천에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며 한서윤은 그 순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최민혁이 서 있는 무대 중앙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서울 도심의 랜드마크인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대양그룹이 주최하는 자선 파티에 화려함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빛 조각을 흩뿌리며 참석자들의 보석과 경쟁하듯 반짝이고 있었다. 정재계의 유력 인사들과 유명 연예인들이 한 손에 샴페인 잔을 들고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는 모습은 겉보기에는 우아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의 이익을 탐색하고 권력을 과시하려는 탐욕스러운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실내 악단이 연주하는 감미로운 클래식 선율은 사람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와 섞여 기묘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고 최고급 음식 냄새와 짙은 향수 냄새가 뒤섞인 공기는 현기증이 날 정도로 밀도가 높았다. 최민혁은 이 화려한 무대의 주인공으로서 파티장 중앙에 서서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즐기며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의 발 아래에 있다는 듯한 특유의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최민혁은 국회의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이번 자선 행사가 소외된 이웃을 위한 그룹의 진정성 있는 노력임을 강조하는 위선적인 연설을 늘어놓았고 주변 사람들은 그의 말에 과장된 호응을 보내며 아부를 떨기에 바빴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비리와 악행들이 완벽하게 은폐되었다고 믿고 있었기에 한서윤이라는 존재는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지 오래였으며 그저 오늘 밤의 성공적인 이미지가 자신의 경영 승계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만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러나 파티장의 거대한 양문이 열리고 붉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한 여인이 등장하는 순간 흐르던 음악 소리가 멈춘 듯한 착각과 함께 최민혁의 여유롭던 표정은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말았다. 한서윤은 평소의 수수한 차림과는 80도 다른 고혹적이고 강렬한 모습으로 파티장에 들어섰는데 그녀의 등장은 마치 백조무리에 난입한 흑표범처럼 좌중을 압도하는 서늘한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한서윤은 주위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최민혁이 있는 곳을 향해 우아하게 걸음을 옮겼는데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경호원들조차 감히 제지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길을 터주었다. 최민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앞에 다가온 그녀를 노려보았는데
며칠 전 병원에서 보았던 초라한 피해자 가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서 눈을 맞추는 귀부인의 자태를 하고 있어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자 최민혁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주변의 시선 때문에 억지로 미소를 유지하며 경직된 목소리로 그녀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한소윤은 최민혁의 앞에 서서 샴페인 잔을 가볍게 들어 건배를 제의하는 신용을 하며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었는데 그것은 사냥감이 덫에 걸려들었음을 확인한 사냥꾼의 여유로운 미소였다. 파티 분위기 참 좋네요. 전무님, 이런 자선 행사를 여는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참 궁금했는데 이제야 알 것 같군요. 한소윤은 나직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최민혁에게 말을 건넸고 그녀의 목소리는 주변의 소음 속에서도 최민혁의 귓게만 정확하게 꽂히는 예리한 칼날과도 같았다. 최민혁은 주변 사람들이 들을까봐 황급히 표정을 관리하며 목소리를 낮춰 당장 여기서 꺼지지 않으면 경호원을 부르겠다고 협박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한소윤은 그의 협박에 콧방귀를 뀌며 핸드백에서 작은 USB 메모리를 꺼내 그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최민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던 평온한 어조로 당신이 미술품 경매에서 낙찰받은 갤러리류의 그림 구매 자금이 제 동생이 일하던 현장의 안전관리 예산과 정확히 일치하더군요 라고 속삭였다. 최민혁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공포를 느끼며 거친 손길로 한소윤의 팔목을 낚아챘는데 그는 당장이라도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 이 자리에서 끌어내고 싶은 폭력적인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한소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시선으로 그의 손을 내려다보며 이거 놓으시죠. 보는 눈이 많습니다. 전무님의 그 고상한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면요 라고 경고했다. 주변의 귀빈들이 두 사람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하자 최민혁은 이를 악물며 천천히 그녀의 팔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눈앞에 여자가 쥐고 있는 증거가 터지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이 끝장날 수 있다는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다. 한소윤은 흐트러진 옷매를 가다듬으며 최민혁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귓가에 대고 마지막 경고를 날렸는데 돈으로 사람을 짓밟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내일까지 경찰에 자수하고 피해자들에게 공개 사과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USB 내용은 내일 아침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겁니다. 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할 말을 모두 마쳤다는 듯 미련 없이 등을 돌려 파티장을 빠져나갔고 최민혁은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공포로 전신을 부들부들 떨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서 홀로 남겨진 최민혁은 마치 발가벗겨진 채 광장에 내던져진 듯한 수치심을 느꼈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성을 잃은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려대고 있었다. 파티장을 빠져나온 최민혁은 비틀거리며 VIP 휴게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탁자 위에 놓인 값비싼 양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질렀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한소윤에 대한 증오심을 불태웠는데 감히 천한 것들이 자신의 앞길을 막고 협박한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이성은 마비되고 광기만이 남은 상태에서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평소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던 해결사 조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민혁은 수화기 너머의 조 실장에게 당장 그 여자를 죽여버리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살인 교사만은 피하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대신 그는 한소윤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약점을 건드려 그녀가 제 발로 기어 와빌게 만들 잔인하고도 확실한 방법을 지시했다. 그 시각 병원 중환자실의 복도는 인적이 끊겨 스산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간호사 스테이션에 불빛만이 깜박이며 불안한 기운을 자아내고 있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건장한 사내들이 비상구 계단을 통해 은밀하게 병동으로 침투했고, 그들은 익숙한 솜씨로 CCTV 카메라의 방향을 돌리거나 스프레이를 뿌려 시야를 차단했다. 그들은 한서윤의 동생이 누워있는 병실 앞을 지키고 있던 사설 경호업체 직원에게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제압한 뒤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산소호흡기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리던 병실 안은 불청객들의 침입으로 인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의식 없이 누워있던 환자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이동식 침대로 옮겨졌다. 한서윤은 호텔을 빠져나와 강철중의 차에 올라타며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녀의 손은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철중은 백미러로 그녀를 살피며 계획대로 미끼를 물었냐고 물었고, 한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최민혁이 이성을 잃고 흔들리는 것을 확인했으니 이제 그가 실수를 저지르기만을 기다리면 된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검은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쥐를 너무 구석으로 몰아넣으면 고양이를 물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다. 그녀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병원에 배치해둔 경호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한서윤은 강철중에게 당장 병원으로 차를 돌리라고 외치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병원에 도착한 한서윤이 마주한 것은 텅 빈 병실과 바닥에 널브러진 의료기기들, 그리고 깨진 링거병에서 흘러나온 수액이 흥건한 참혹한 현장이었다. 침대 위에는 동생 대신 최민혁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쪽지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는 짧고 간결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과를 원한다고 했나? 내 발밑에 와서 무릎 꿇고 빌면 동생의 숨은 붙여주지. 한서윤은 쪽지를 구겨쥐며 비명을 지르는 대신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는데,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시뻘건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납치가 아니라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만행이었고, 이제 이 싸움은 법과 정의의 영역을 떠나 생존을 건 전쟁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강철중은 현장을 살피며 바닥에 떨어진 경호원의 무정의를 집어들고 혀를 찾는데, 놈들이 전문가들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한서윤의 어깨를 잡으며 흥분하면 진다고 다독였지만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그조차도 섬뜩함을 느낄 정도로 강렬했다. 한서윤은 심호흡을 하며 냉정을 되찾으려 노력했고, 최민혁이 동생을 데려갔다면 분명 자신이 추적할 수 없는 곳이나 혹은 자신을 유인하기 위한 함정을 파놓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강철중에게 병원 주차장 CCTV와 주변 도로의 방범 카메라를 해킹해서라도 놈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달라고 부탁했고, 자신은 최민혁이 보낸 메시지의 발신지를 추적하기 위해 노트북을 열었다. 최민혁은 자신의 별장에서 와인을 마시며 모니터 화면을 통해 한서윤이 절망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희열을 느꼈는데, 그는 자신이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한서윤의 동생을 인질로 잡고 있으면 그녀가 감히 USB 내용을 터뜨리지 못할 것이며, 결국 제 발로 찾아와 증거를 넘기고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한서윤이라는 여자가 소중한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공포에 질려 숨는 타입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파멸시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던지는 전사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한서윤은 노트북 화면 위로 빠르게 흐르는 코드들을 응시하며 놈들이 동생을 데리고 간 곳으로 추정되는 위치 좌표를 좁혀 나가기 시작했다. 강철중의 정보망과 한서윤의 분석 능력이 결합되어 마침내 놈들의 목적지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대양그룹 소유의 폐공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곳은 과거 화학약품을 생산하다 환경 문제로 폐쇄된 곳으로 인적이 드물고
보안시설이 철저해 은밀한 작업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한서윤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직감하고 트렁크에서 방탄조끼와 장비들을 챙겨 입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표정은 마치 전쟁터로 떠나는 군인의 그것처럼 비장했다. 그녀는 강철중에게 이번 일은 너무 위험하니 빠져도 좋다고 말했지만 강철중은 헛소리 말라며 샷건을 챙겨 들고 운전석에 올라탔다. 두 사람은 어둠이 짙게 깔린 도로를 질주하며 최후의 결전이 기다리고 있는 폐공장을 향해 달려갔다. 한서윤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동생의 얼굴을 떠올렸고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최민혁이 던진 돈다발을 거부하고 사과를 요구했던 그 순간부터 이 파국은 예견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으며 악마와 거래하는 대신 악마의 목을 베어버리겠다는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놈들의 아지트를 박살내고 동생을 구출한 뒤 최민혁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패배자로 만드는 것뿐이었다. 차가 덜컹거리는 비포장도로에 진입하자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폐공장의 실루엣이 괴물처럼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폐공장의 거대한 실루엣은 마치 아귀가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형상으로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는데 깨진 창문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소리가 기괴한 울음소리처럼 들려 공포감을 자아냈다. 공장 주변에는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곳곳에 버려진 녹슨 드럼통에서는 정체불명의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찔러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한소윤은 차에서 내려 주위를 경계하며 숨을 죽였는데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트렁크에서 꺼낸 특수 장비들을 챙기며 강철중과 눈빛을 교환했고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인질 구출 작전이 아니라 적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 그들의 숨통을 끊어 놓아야 하는 사생결단의 순간이었기에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었다. 강철중은 익숙한 솜씨로 공장 외곽의 배수관을 타고 올라가 2층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투할 루트를 확보했고 한소윤은 정면 돌파를 가장하여 최민혁의 시선을 끄는 미끼 역할을 자처했다. 그녀는 재킷 안쪽 주머니에 초소형 카메라가 장착된 펜을 꽂으며 이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녹화되어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되도록 세팅을 마쳤다. 최민혁이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함정 자체를 그를 옥죄는 감옥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이 그녀의 계획이었다. 한서윤은 깊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고 자신의 뒤에 숨겨진 칼날을 감춘 채 떨리는 연기를 하며 녹슨 철문을 힘껏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끼익하는 쇠 긁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며 공장 내부로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공장 내부는 천장에 매달린 몇 개의 작업등만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희미한 빛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아래로 수십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도열해 있어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그들의 시선 끝에는 공장 중앙의 높은 난간에 밧줄로 묶인 채 매달려 있는 한서윤의 동생이 보였는데 그는 의식을 잃은 듯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입에는 청테이프가 감겨 있었다. 동생의 처참한 모습을 본 순간 한서윤의 이성이 끊어질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으로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지금 여기서 감정에 휩쓸려 달려든다면 동생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개죽음을 당할 것이 뻔했기에 그녀는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를 시작해야만 했다. 사내들의 호의를 받으며 2층 난간에서 모습을 드러낸 최민혁은 마치 로마 시대의 황제처럼 거만하게 아래를 내려다보며 박수를 쳤는데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비열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는 한서윤이 제 발로 사지 CD에 들어온 것을 비웃으며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둥, 가족애가 눈물겹다는 둥 조롱 섞인 말을 내뱉었다. 최민혁의 손에는 라이터가 들려 있었고 그가 라이터를 켰다 껐다 할 때마다 불꽃이 일렁이며 기름이 뿌려진 바닥을 위협했는데 그것은 동생의 목숨을 담보로 한 잔인한 장난이었다. 그는 한서윤에게 가지고 온 증거물을 바닥에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 자신의 발을 핥으면 동생을 살려주겠다는 모욕적인 제안을 던지며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으려 했다. 한서윤은 공포에 질린 듯 어깨를 떨며 천천히 품에서 USB 메모리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고 최민혁의 요구대로 천천히 무릎을 꿇었는데 그 모습은 패배자가 굴복하는 전형적인 형태였다. 그녀는 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제발 동생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증거를 넘기고 사라지겠다고 말했다. 최민혁은 그녀의 비굴한 태도에 만족감을 느끼며 경계심을 풀었고 자신이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져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한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는 척하면서 펜 카메라의 렌즈가 최민혁의 얼굴을 정확하게 비추도록 각도를 조절했고 이제 그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만들 결정적인 질문을 던질 타이밍을 노렸다. 전무님, 제가 졌습니다 하지만 억울해서 그러는데 정말 제 동생의 사고도 그리고 이번 납치도 전부 전무님이 직접 지시하신 건가요? 한서윤의 질문은 너무나도 절박하고 애처롭게 들려 의심 많은 최민혁조차 그것이 함정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껄껄 웃으며 그래 내가 했다. 감히 내 앞길을 막는 벌레들은 밟아 죽이는 게 세상의 이치지 그깟 노동자 한 명 죽는 게 대수냐고 소리쳤다. 그는 자신의 입으로 불법 하도급 지시와 안전관리비, 횡령 그리고 청부폭력 교사까지 구체적으로 털어놓으며 자신의 힘을 과시했는데 이 모든 음성이 실시간으로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떠벌렸다. 그의 자백은 법정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원천 봉쇄하는 완벽한 스모킹건이 되었고 한서윤의 입계에는 찰나의 순간 서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최민혁의 자백이 끝나는 순간 한서윤은 고개를 번쩍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의 비굴함은 온데간데 없고 형형한 살기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당신의 그 더러운 입으로 뱉은 모든 말은 지금 이 순간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다고 선언하며 가슴에 꽂힌 펜을 가리켰다. 최민혁은 무슨 소리냐며 당황하다가 자신의 비서가 사색이 되어 달려와 인터넷 방송과 SNS가 난리가 났다는 보고를 하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경악했다. 실시간 댓글창은 최민혁에 대한 분노와 비난으로 폭주하고 있었고 검찰과 경찰의 서버는 시민들의 민원 폭주로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자신의 파멸을 직감한 최민혁은 이성을 잃고 괴성을 지르며 부하들에게 저 여자를 당장 죽여버리라고 명령했고 공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사내들이 한서윤을 향해 달려드는 찰나 공장 천장의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며 강철중이 밧줄을 타고 내려와 연막탄을 터뜨렸다. 부연 연기가 순식간에 시야를 가리며 혼란이 가중되었고 그 틈을 타 한서윤은 미리 파악해둔 동선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동생이 매달린 곳으로 질주했다. 그녀는 앞을 막아서는 사내의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하고 쓰러지는 적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군더더기 없는 실전 무술로 포위망을 뚫고 나아갔다. 연기 속에서 벌어지는 난투극은 처절했는데 강철중은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덩치들을 상대로 노련하게 거리를 조절하며 한서윤이 동생에게 접근할 시간을 벌어주었다. 한서윤은 난간 위로 뛰어올라 동생을 묶고 있던 밧줄을 잭나이프로 끊어내고 의식 없는 동생을 자신의 어깨에 둘러매었다. 무게중심이 흔들려 비틀거리는 순간
최민혁이 미친 사람처럼 칼을 들고 달려들었지만 한서윤은 침착하게 몸을 돌려 그의 손목을 걷어차 칼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바닥에 나뒹군 최민혁은 분함에 치를 떨며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강철중이 날린 묵직한 주먹에 얼굴을 정통으로 맞고 나가 떨어지고 말았다.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공장 안의 깡패들은 경찰이 들이닥친다는 사실에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칠 구멍을 찾아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 한서윤과 강철중은 그 혼란을 틈타 동생을 데리고 공장 뒷문으로 빠져나왔는데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렸다. 멀리서 경찰 특공대가 공장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보였고 최민혁의 절규 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는데 그것은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권력자의 비참한 몰락을 알리는 장송곡과도 같았다. 한서윤은 동생을 차 뒷좌석에 눕히고 맥박을 확인한 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강철중을 바라보았다. 강철중은 얼굴에 타박상을 입어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씩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고 한서윤 역시 피로와 고통으로 만신창이가 된 몸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현장을 경찰에게 맡기고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는데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심판과 세상의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할 최민혁의 몫이었다. 차 안에서 한서윤은 백미러로 멀어지는 공장을 바라보며 오늘 밤 자신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녀는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 다 끝났으니 안심하라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는데 뉴스에서는 최민혁의 자백 영상이 무한 반복 재생되고 있었고 대한그룹 본사 앞은 시위대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대한그룹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최민혁에 대해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깨어난 동생은 누나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한서윤은 그런 동생을 안아주며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이 보이고 있음을 실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 쥐도 궁지에 몰리면 무는 법이고 거대 재벌이 이대로 순순히 무너질 리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서윤은 병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정영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마무리를 준비했는데 이제는 단순히 최민혁 개인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그를 비호했던 부패한 카르텔 전체를 도려내야 할 때였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익명의 제보자들이 보낸 추가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었고 시민들은 그녀를 현대판 영웅으로 추앙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한서윤은 영웅이 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그저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세상을 원했을 뿐이었기에 들뜨지 않고 차분하게 다음 스텝을 구상했다. 이제 곧 열릴 대한그룹의 주주총회가 바로 그녀가 설계한 최후의 전장이 될 것이며 그곳에서 그녀는 최민혁과 그의 아버지인 최 회장에게 진정한 사과가 무엇인지 가르쳐줄 생각이었다. 대한그룹 본사 앞은 이른 아침부터 구름처럼 몰려든 시위대와 취재진으로 인해 발 디딜 틈조차 없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는데 하늘을 뒤덮은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와 지상에서 울려 퍼지는 구호 소리가 뒤섞여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룹 측은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경찰 병력을 요청하고 바리케이드를 쳤지만 성난 민심의 파도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곳곳에서 계란과 밀가루가 날아들어 기업 로고가 새겨진 거석을 더럽히고 있었다. 이러한 바깥의 소란과는 대조적으로 본사 대강당에서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장은 숨 막힐 듯한 침묵과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참석한 주주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폭락하고 있는 주가, 그래프가 띄워진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단상 중앙에는 최 회장과 최민혁이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최민혁은 며칠 전의 폭로 영상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된 이미지를 수습하려는 듯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지만 초조하게 떨리는 다리는 그의 불안한 심리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초회 회장은 마이크를 잡고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모든 것이 일부 경영진의 개인적인 일탈일 뿐 그룹 전체의 시스템과는 무관하다는 꼬리 자르기식의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노련한 경영자답게 감정에 호소하면서도 실질적인 책임은 회피하는 화법을 구사하며 주주들의 동요를 막으려 애썼고 최민혁 또한 아버지의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반성하는 척 연기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우호 지분을 충분히 확보해 두었다고 계산하고 있었기에 이번 주주총회만 무사히 넘기면 여론은 시간이 지나면서 잠잠해질 것이라 믿고 있었으며 법적인 문제는 대형 로펌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오판하고 있었다. 그러나 회의가 중반으로 접어들고 경영권 방어 안건이 상정되려는 찰나 굳게 닫혀있던 대강당의 후문이 열리며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해 장내를 술렁이게 만들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일제히 뒤쪽으로 쏠린 가운데 한서윤이 단정하지만 기품 있는 정장 차림으로 서류 가방을 든 채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는데 그녀의 뒤에는 강철중을 비롯한 소액 주주들의 대표단이 비장한 표정으로 따르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거대한 바위를 던진 것과 같은 파장을 일으켰고 단상에 앉아있던 최민혁은 그녀를 보자마자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보안 요원들이 황급히 달려들어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제지하려 했지만 한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품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위임장 뭉치를 꺼내 들어 보이며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불청객으로 온 것이 아니라 소액 주주들과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정당한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했음을 밝히며 길을 비키라고 호통쳤다. 한서윤의 기세에 눌린 보안 요원들이 주춤하는 사이 장내에 있던 일부 주주들이 그녀를 옹호하며 발언권을 보장하라고 소리치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경영진 성토장으로 변해버렸다. 당황한 최 회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질서를 유지하려 했지만 이미 본물 터지듯 터져나온 주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한서윤은 그 혼란을 틈타 단상 아래까지 진출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넘겨받자마자 스크린에 준비해온 자료를 띄웠는데 그곳에는 최민혁이 저지른 횡령과 배임 그리고 폭력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금 흐름도와 녹취록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영진의 범죄 행위를 숫자로 증명하는 냉혹한 고발장이었기에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서윤은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최민혁 전무가 빼돌린 자금은 바로 주주 여러분의 배당금이자 회사의 미래를 위한 투자금이었다고 지적하며 그가 개인의 욕망을 위해 회사를 사유화했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화면의 최민혁이 노동자들을 비하하고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려 했던 CCTV 영상과 음성 파일을 재생했는데 그 적나라한 실체 앞에 장내는 충격과 분노로 들끓어 올랐다. 특히 최민혁이 피해자 가족에게 돈다발을 던지며 모욕하는 장면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송출되자 여기저기서 탄식과 욕설이 터져나왔고 최민혁을 옹호하던 일부 이사들조차 고개를 돌려버렸다. 최민혁은 자신의 치부가 수천 명의 눈앞에서 까발려지는 수치심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고 마이크를 뺏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궁지에 몰린 최민혁은 이성을 상실하고 단상 아래로 뛰어내려와 한서윤에게 달려들었는데 그의 눈은 광기로 뒤덮여 초점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죽여버리겠다며 한서윤의 목을 조르려 했지만 그 순간 대기하고 있던 강철중이 번개같이 몸을 날려 그를 제압했고 바닥에 처박힌 최민혁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다. 이 모든 추태가 실시간으로 언론에 생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은 대양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도덕성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다. 단상에 남아있던 최 회장은 아들의 추한 모습을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털썩 주저앉았고,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권위와 명예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그때 회의장 문이 다시 한번 열리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관들이 영장을 들고 들이닥쳤는데, 그들의 등장은 이 막장 드라마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사법적 단죄의 시작이었다. 박 검사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바닥에 엎드려 있는 최민혁에게 다가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웠는데, 그 철컹거리는 금소금은 장내의 소음을 일순간에 잠재울 만큼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최민혁은 억울하다며 아버지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최 회장은 이미 등을 돌리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물잠만 만지작거릴 뿐 아들의 시선을 외면했다. 권력의 비호를 받지 못하게 된 최민혁은 무력하게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고, 그가 퇴장하는 뒷모습은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황태자가 아닌 초라한 범죄자의 모습일 뿐이었다. 한서윤은 끌려가는 최민혁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하며 마이크를 다시 잡고 마지막 발언을 이어갔는데, 그녀는 이 승리가 개인의 복수가 아닌 정의의 실현임을 명확히 했다. 그녀는 돈으로 사람의 인격을 살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함이 결국 파멸을 불러왔음을 지적하며, 대한그룹이 진정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 그리고 경영진의 전면 교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주들은 그녀의 연설에 기립박수를 보내며 환호했고, 그 소리는 대강당을 가득 채우며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시대의 요구를 대변했다. 한서윤은 단상에서 내려와 강철중과 눈을 맞추며 엷은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길고 힘들었던 싸움을 끝낸 전사들만이 나눌 수 있는 무언의 축하 인사였다. 회의가 끝나고 한서윤이 본사 건물을 나서자 수많은 취재진이 그녀를 에워싸고 질문 공세를 퍼부었는데, 그녀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한 기자가 최민혁 전무가 구속되었는데 소감이 어떠냐고 묻자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는 그에게 돈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원한 것은 오직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인간으로서의 도리였습니다. 그가 그것을 거부했기에 법과 상식이 그 대답을 대신해 준 것입니다. 그녀의 이 짧은 인터뷰는 뉴스를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가며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에 찌든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다. 군중 속을 헤치고 나온 한서윤은 멀리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동생의 휠체어를 발견하고 그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는데, 동생의 곁에는 김 반장과 예전 사무실 건물주 등 이번 사건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이 환한 미소로 그녀를 반겨주고 있었다. 그들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연대할 줄 아는 평범하고 선량한 이웃들이었으며, 한서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소박한 행복이었다. 그녀는 동생의 손을 잡고 이제 정말 끝났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고, 동생은 누나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다. 그날 오후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파랗고 맑았으며 거대한 빌딩 숲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고 따스하게 느껴졌다. 한편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최민혁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화려했던 파티와 펜트하우스의 기억은 이미 먼 과거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수인 번호를 내려다보며 아직도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철창 너머로 들려오는 교도관의 발소리는 그가 처한 냉혹한 현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한서윤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곱씹으며 뒤늦은 후회와 분노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괴로워했는데,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뿌리 깊은 오만함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진정한 참회는
아직 멀어 보였고 그가 치러야 할 죗값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한서윤은 며칠 후 짐을 정리하여 새롭게 마련한 조그만 사무실로 출근했는데 간판에는 법무법인 정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거대 로펌의 변호사도 검사도 아니었지만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진정한 해결사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책상 위에는 최민혁 사건 이후 도움을 요청하는 수많은 편지와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그녀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다시 신발끈을 조여맸다. 세상에는 여전히 돈과 권력으로 타인을 짓밟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할 누군가가 필요했기에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사과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아예치으로 대법정 앞은 역사적인 판결을 지켜보기 위해 몰려든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법원 경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아 숨소리조차 크게 내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검찰은 최민혁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며 이는 재벌가 범죄에 대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집행유예나 솜방망이 처벌과는 차원이 다른 중형이었다. 재판부는 국민적 공분과 명백한 증거들을 무시할 수 없었으며 무엇보다 피고인이 보인 반성 없는 태도와 증거 인멸 시도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했다. 법정 문이 열리고 푸른 수의를 입은 최민혁이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들어오자 방청석에서는 일제히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져 나왔고 그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에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한서윤은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그 모든 광경을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감보다는 깊은 고뇌와 연민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기 시작하자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는데 판사의 목소리는 엄숙하고 단호하게 울려 퍼지며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판결을 내려갔다. 피고인 최민혁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힘없는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폭력을 행사했으며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납치와 감금이라는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다는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재판부는 재벌이라는 특권 계급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며 최민혁에게 징역 15년의 실형과 함께 막대한 추징금을 선고했고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고 밖에서 대기하던 시민들도 만세를 부르며 정의가 살아있음을 자축했다. 최민혁은 판결 내용을 듣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는데 그것은 오만했던 권력자의 처참한 몰락을 상징하는 장면이었다. 판결 이후 대한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여 대대적인 쇄신안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는데 최 회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룹 측은 한서윤의 동생을 비롯한 산재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시스템 구축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최민혁이 주도했던 불법 하청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투명한 경영을 감시할 외부감사위원회를 유회를 설치함으로써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려 안간힘을 썼다. 한서윤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보여주기식 쇼에 그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활동을 지속해 나갔다. 동생은 병원에서 퇴원하여 재활치료를 시작했고 비록 사고의 후유증으로 다리는 조금 불편해졌지만 누나 덕분에 되찾은 삶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며 밝은 미소를 되찾아갔다. 계절이 2번 바뀌고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한소윤은 서울구치소 접견실을 찾았는데 그녀가 만나러 온 사람은 다름 아닌 최민혁이었다.
투명한 아크릴 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최민혁은 예전의 기름진 얼굴과 오만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짧게 깎은 머리에 수척해진 모습으로 나타나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는 한서윤을 보자마자 시선을 피하며 불안하게 손톱을 물어뜯었는데 감옥이라는 폐쇄된 공간과 추락한 신분이 그를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한소윤은 수화기를 들고 그에게 안부를 물었고 최민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왜 자신을 찾아왔느냐고 되물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녀는 그를 조롱하거나 비난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가 빚진 것이 하나 남아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기 위해 왔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때 병실에서 당신이 던진 돈다발을 거절하며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합니까? 돈 말고 사과하라고 했던 그 말이요. 한서윤의 물음에 최민혁은 잊고 지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오른 듯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감옥에서 독방에 갇혀 지내는 동안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돈과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최민혁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소윤의 눈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후회의 빛이 어려 있었다. 그는 말라붙은 입술을 떼어내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힘겹게 내뱉었고 그 목소리는 비록 작고 떨렸지만 그 어떤 변명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사과의 언어였다. 한서윤은 그의 사과를 듣고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를 응시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것은 용서라기보다는 긴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는 의식에 가까웠다. 그녀는 당신의 사과가 제 동생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당신이 인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은 얻은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최민혁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고 한서윤은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듯 수화기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접견실을 나설 때 등 뒤에서 최민혁의 오열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나갔다. 구치소에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비로소 과거의 상처와 완전히 이별하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구치소를 빠져나온 한서윤은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는데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시원한 공기가 그녀의 마음을 씻어주는 듯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이 아닌 서민들이 모여 사는 한적한 동네로 향했고 그곳에는 그녀가 새로 문을 연 작은 법률 사무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간판에는 화려한 수식어 대신 법무법인 사람이라는 투박한 글자가 적혀 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앞으로 지향할 변호사로서의 가치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름이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향긋한 커피 냄새와 함께 강철중이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고 한쪽에서는 서류 정리를 돕고 있던 동생이 누나 왔느냐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사무실 내부는 비록 좁고 허름했지만 사람 사는 온기가 가득했고 벽면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사연과 감사의 편지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어 그녀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었다. 강철중은 이제는 어엿한 사무장이 되어 능숙하게 의뢰인들을 상담하고 있었고 동생 또한 재활훈련 틈틈이 사무실 일을 도우며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다. 한서윤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책상 위에 놓인 사건 파일들을 펼쳐보았는데 그곳에는 제2의 최민혁에게 고통받는 또 다른 힘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사연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읽어 내려가며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무기로 다시 한번 세상의 부조리와 맞서 싸울 준비를 했다. 오후가 되자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남루한 옷차림의 노인이 주저하며 들어왔는데 그는 재개발 조합의 횡포로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소연했다. 노인은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꺼내 놓으며
수입료가 이것밖에 없는데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물으며 눈물을 글썽겼다. 한서윤은 노인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돈은 중요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억울한 사정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시라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의 말에 노인은 안도감에 오열을 터뜨렸고 강철중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오며 노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한서윤은 돈다발을 던지던 재벌 2세와의 싸움을 통해 깨달은 진리, 즉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존엄과 가치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며 변론 준비를 시작했다. 창밖으로 붉게 물드는 노을이 도시를 감싸 안으며 하루가 저물어 가고 있었지만 한서윤의 사무실 불빛은 꺼지지 않고 더욱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창가에 서서 거리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는데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횡포는 끊이지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존재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녀는 최민혁에게 던졌던 그 한마디가 단순히 개인적인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양심을 향한 외침이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한서윤은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동생이 사고를 당했을 때 입고 있었던 낡은 작업복 조각을 꺼내보았는데 그것은 그녀가 초심을 잃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부적과도 같은 물건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다시 소중하게 갈무리하고는 의뢰인들을 위한 변론 요지서를 작성하기 위해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타닥타닥 울리는 경쾌한 자판 소리는 마치 어둠을 몰아내는 행진곡처럼 사무실 안을 가득 채웠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며 그녀의 곁에는 진실을 믿고 정의를 갈망하는 수많은 이웃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한서윤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찾아 떠나는 아름다운 여정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누군가가 억울하게 눈물 흘릴 때 기꺼이 손수건을 건네고 부당한 권력 앞에서는 당당하게 사과를 요구할 줄 아는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해 있었다. 재벌 2세가 던진 돈다발은 땅에 떨어져 흙탕물에 젖었지만 그녀가 지켜낸 자존심과 정의는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한서윤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고 다시 업무에 몰입했고 사무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아름답게 저물어 가고 있었다.